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법조계와 보수 야권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위헌 소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점은 삼권 분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이송할 수 있게 한 점도 쟁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2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전문가 자문 등 수기를 거쳐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하기로 한 겁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거로 했고.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지만 비공개 의총에선 우려 목소리가 꽤 분출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데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재판 지연에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고 법무부 장관이 전담 판사 추천권을 갖는 것을 두고도 내부 우려가 여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 전담 재판부 보완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에 직접 고발하는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전국 판사들이 모여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 등을 논의하는 날, 국민의힘은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동시에 내란 재판부 설치에 공감한 대통령실은 헌법 파괴의 컨트롤 타워라고 직격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짧게 비공개로 하던 의원총회도 국민에 고발하는 공개 형식으로 열어 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과 필리버스터 무력화법까지 헌법 전문가들과 법사위 의원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여권 목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싹쓸이해 이재명 민주당의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나 이재명 정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이 판결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는 발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독재 유혹에 취해 사법부 형이화를 목표로 좌충우돌 하고 있다면서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이른바 현진우나 문자로 필요성이 불붙은 특별감찰관 임명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요구한 국회 추천에 빠르게 화답하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따르던 민주당이 유독 이 문제만큼은 미루고 있다면서 서로 짬짬이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걸 두고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인데 대통령실은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서울 성동구민의 구정 만족도가 높다는 취지의 한 언론 기사를 올렸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정 구청장이 잘하긴 잘하나 봅니다라며 자신의 성남시정 만족도도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고 한 겁니다. 정 구청장은 박용진,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홍익표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애둘러 드러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은 SNS에 해당 글을 올린 이후 이와 관련한 추가 언급 없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그간에 준비한 균형 성장 전략, 또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 분권의 강화 정책들을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정치권에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국민의힘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고 직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지자체장을 칭찬한 걸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거세게 맞받았습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이른바 명심이 그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YTN에 당무 개입, 공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지자체장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깜짝 칭찬을 여의도 정가가 민감하게 바라보는 건 그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명심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크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통일교 측이 민주당에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특검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 15명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내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만 쏙 빼놓고 수사한 건 민주당 죄는 덮고 국민의힘만 털겠다는 노골적 편파 수설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 나아가 특검에 대한 전면 재수사 촉구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법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민중기 특검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논란에 대한 당 차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적 후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그런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교 측 추가 진술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도부 차원의 공개 언급은 자제하는 가운데 3특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벼르며 내란 청산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규유착 문제를 고리로 국민의힘의 공세를 편 민주당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됩니다. 관련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고심도 깊어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의 민주당 접촉 의혹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진술 내용이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며 선별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첫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은 먼저 지난 8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대신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관련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며 특검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행사와 관련해 민주당 측 인사들과도 접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민주당 인사들과 더 가까웠던 데다 행사와 관련해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소통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한학자 총재와 직접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에도 지난 8월 이미 이런 진술을 했다고 언급했는데 이 때문에 특검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해당 의혹과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민주당 의혹이 이론의 여지 없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히 인지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선택적 수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마지막 항목은 이전 항목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일체입니다. 직접 언급은 안 됐더라도 인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검은 실제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가 우호적 기사 작성 대가로 기자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 등 특검법에 적시되지 않은 의혹들도 파헤쳐왔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주가 조작 공범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받게 되면서 줄곧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혹은 유독 수사하지 않은 데 대해 특검은 관련 범죄 행위라는 단서를 콕 집어 설명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장 도박 사건은 별도 수사하지 않았듯 특검법상 내용이 명시된 의혹과 물적, 인적, 시간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지 따져봤다는 겁니다.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건진 법사 등에 대한 수사가 본질이라거나 문제가 된 통일교 간부의 진술은 2022년이 아닌 한참 이전의 일이라고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 대표나 이 전 대표의 경우 김건희 씨 의혹을 향하던 과정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맞지만 민주당 관련 의혹은 의혹의 주체나 시기 등의 면에서 특검법에 적힌 의혹들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왜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데다 특검 설명을 따르더라도 의혹을 사건화까지 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선택적 수사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민주당 오늘 국회 본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의총을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수정 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린 거죠? 네,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사실 뭐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법사위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표명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크게 내용을 보면 2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내용 자체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런 부분이 지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어떤 유리한 명분을 제공할 뿐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여론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만 좀 고립되기에 좋은 전선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뭐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조차도 사실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진보적인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계에서조차도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가 고립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빠르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정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하게 주장이 되었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점 자체를 완전히 미루고 네. 여기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대폭하겠다라는 것이 당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뭐 국민의힘과 법조계는 줄곧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을 해왔었는데 그제 대통령실까지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약간 정신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좀 이런 식으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아까 우리 박성민 전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선을 확대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가졌을 거다라는 그런
정무적 판단은 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그다음 민주당이 지난 몇 달간 특히 정청래 대표가 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사법부 흔들기, 사법부 길들이기,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했을 땐 거의 독재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 우려는 뭐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적 국민적 저항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느꼈을 거고 또 게다가 자기네들이 가장 그 사법 체계에서 그나마 믿고 좋아하는 거는 헌재잖아요. 근데 헌재에서 위헌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 매우 큰 부담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서야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민주당 어떻게 들었을까요? 뭐 사실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는 뭐 계속 표현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법원장들이 회의를 했을 때도 그랬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뭐 오히려 사법부 차원의 어떤 자정작용이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이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뭐 재판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 왜곡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뭐 우려의 목소리는 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사법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찰을 했으면 하는 것은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가 고려되게 된 배경에는 이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지나치게 길게 끌고 간다. 그리고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에 지나치게 끌려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던 것이고 네. 그 외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가 1월 중순인데 그 뒤에 사실은 1심 재판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결과 그리고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점에 있어서 네. 재판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과연 다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란 종식의 마지막 퍼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일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과연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뭐 최근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로 지목됐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사태도 있었고 사법불신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법부 자체적으로도 좀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이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로펌의 자문을 맡겼다라고도 이제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의견 수렴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로펌이 어딘지가 좀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네가 원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로펌으로부터 그 원하는 해석을 받게 된다면 또 그걸 근거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을 만약 다시 한번 글쎄요 그 진행을 한다면은 그건 뭐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잠깐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잠깐 묻어두기 위한 하나의 뭐 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쨌든 일단 연내에는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이것도 뭐 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한을 정해두고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뭐 추진을 하고 한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과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시간을 지연하게 되는 결과가 있거나 아니면 내란 재판에서 어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재판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걸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갈등 자체가 좀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이 법안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 좀 충분히 수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연내 처리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뭐 1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고 그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을 좀 충분히 고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아마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마냥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한을 열어두고 논의를 하게 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요구를 해오셨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 이제 추진을 안 하겠다는 거냐. 네. 그럼 지금 내란 재판을 이렇게 둬도 된다는
잘하는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 입장에서의 선은 필요하다라는 생각 하에 이렇게 못을 박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내란 재판 얘기할 때 특검이 3개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 계속 나오고 문제가 되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지금 이 특검이 과연 형평성 있게 이 조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나왔던 잘 아시잖아요. 그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민주당에도 돈 줬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통일교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한테도 뭐 현금뿐만 아니고 뭐 출판 기념회 때 등등 여러 가지 물적 지원을 했고 특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여당하고 당시 여당이 민주당은 훨씬 더 가까웠고 지금 현역한테도 수천만의 돈이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진술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검이 단 한 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것이 전반적인 틀에 있어서 이 그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편파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정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불신이 그쪽에 가 있어요. 오히려 국민들은 차라리 이런 불신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지금의 사법체계지 이 사법체계까지 바꾸고 이 사법체계까지 완전히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이 공세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 의혹을 언급을 해주셔서 이 부분만 잠깐 이제 반론을 들어보자면 여기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사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당 차원의 조사는 당연히 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그 외에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한다. 저는 이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결과적으로 인지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인지 수사는 애초에 특검의 수사 대상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인지 수사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특검법에서 이 명태균 씨를 포함해서 뭐 통일교 의혹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의 뭐 금품을 건넸다라고 하는 통일교 측의 주장은 뭐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은폐한 것도 아니고 이 수사 기록을 남겨서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해서 거기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검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인지했을 경우에 수사할 수 있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통일교를 수사하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관계가 틀린 거고 그렇다면 이 특검 측에서도 밝혔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수사 보고서에도 내용이 남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를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뭐 자체적인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네. 이 진행되는 수사의 결과를 보고 또 입장을 내고 판단을 할 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그 특검이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고 특검은 주장을 하지만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은 지금까지의 특검의 역사를 봤을 때는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못 믿어서 특검 출범시킨 거 아닌가요? 거기에 좋은 돈은 있고 나쁜 돈이 있습니까? 지금 정치인들한테 수천만 원, 수억 원에 어느 정도는 되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흘러갔다면은 그 수사해야죠. 국민들이 지금 김건희만 조사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들 다 조사하라고 하는 그런 그 결정권을 줬기 때문에 인지수사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우리는 그거는 민주당 사람이 민주당한테 돈 준 거는 지금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사안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안 했다. 누가 저희가 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특검이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통일과 관련한 의혹은 잠시 뒤에 또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오늘 또 본회의에 상정이 예정돼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필리버스터 제한법인데 민주당이 오늘 이 법안도 올리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좀 결정이 됐을까요? 이 역시도 지금 이제 법안 개정 자체에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신중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법안 자체는 좀 처리를 일단 미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은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아무래도 이 뭐 국민의힘의 저항은 사실은 뭐 이미 예견이 됐던 바기 때문에 그것이 네. 결정적 변수였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넣어서 처리를 하기보다는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는 비쟁점 법안을 위주로 좀 처리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필리버스터 제한법도 결국에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계속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이 영역 역시도 어느 정도의 의견 수렴을 좀 더 거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속도 조절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도 조절은 하지만은 어쨌든 이 법안은 민주당이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던데 국민의힘의 대응 방침이 좀 있을까요? 계속해서 알리는 수밖에 없죠. 뭐 사실 너무나도 민주당이 숫자가 많고 의회 폭거라고밖에 볼 수 없이 뭐 무턱대고 뭐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뾰족한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에 국민의힘의 요즘에 최근에 보여준 뭐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닥 인기가 많지 않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계속 알리는 이유는 국민들이 싫어하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해야 될 역할이고 국민들이 이거를 제대로 알았을 때 이거의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실 때 이것이 잘못된 법안을 왜 이렇게 민주당이 추진을 할까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거기에 여론이 만약 생긴다면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국민이 무서워서 이런 잘못된 법안을 추진을 안 할 때 그때 무슨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고발이 됐죠. 김남국 전 비서관과 김현재 부속실장,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 그러니까 지위를 남용해서 부적절한 네. 청탁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수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뭐 저는 싱겁게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감찰을 진행을 했고 뭐 지금 뭐 김현지 실장을 비롯해서 이제 관련인들에 대해서 감찰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확인을 했다라고 하고 사실은 김남국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김남국 전 비서관이 그런 이야기를 답장을 이제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였던 것이고 감찰한 결과에서 그 어떤 뭐 누구한테 전달을 하겠다, 뭐 비서실장이든 뭐 아니면 부속실장에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뭐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다. 라는 게 대통령실 내부의 감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이에서 어떤 국민들께 비춰지기에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김남국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직을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자체적인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감찰을 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도 서로 어떤 전달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김남국 비서관의 실언 그리고 문진석 의원의 부적절한 부탁 이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자체 감찰을 시행했는데 이제 문제가 될 일은 없었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 셀프 감찰도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감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부탁을 그 인사청탁을 전달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빨리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자 보내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나도 찾아가고 형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빨리 터뜨려준 거죠. 근데 민주당과 그 용산 지금 이제 뭐 청와대 그 대통령실이 인지해야 되는 거는 이 문자 하나로 인해서 김현지 실장의 어마어마한 실세구나라는 이 부분이 드러났다는 거. 자기네들이 꼭꼭 숨겨놓으려고 했던 김현지의 이 실제 파워, 이 힘, 권력 이런 것이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기억하시겠지만 이 문자를 주고받을 때 그 문진석 의원이 뭔가 인사청탁을 했을 때 김현지, 현지 누나한테 얘기해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현지 누나한테 얘기한다 그랬거든요.
그 뜻은 그만큼 현진우가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현진우가 앞으로 계속 꽁꽁 숨어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의혹이 굉장히 불거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 감찰관을 빨리 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글쎄 강훈식 그 실장이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과연 할지 두고 볼 일일 것 같습니다. 그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거를 지금 계속 미루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던데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는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비서실장까지 대통령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뭐 입장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어떤 주요 현안이 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 뒤에 넘어가는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정기국회도 있었고 뭐 예산안 처리 시한도 있었던 것이고 여러 면에서 이제 국회에 현안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국회에서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서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이라 민주당 역시도 이에 좀 협조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동안 보면 이걸 안 하려고 안 했다가 아니라 그동안 국회에서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 뭐 사법개혁안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은 검찰개혁안이 있었던 것이고 여러 면에서 지금 국회가 그리고 당이 바쁘게 돌아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사실은 여야 모두 이 특별감찰관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할 그런 상황적 여력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후보를 먼저 알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참 논리가 이상한 게 민주당에서 시간이 없고 뭐 바빴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네가 원하는 거는 진짜 뭐 내일 아침에라도 뭐든지 다 밀어붙이잖아요. 그 정도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빴다. 뭐 신중해야 된다. 그냥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냥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국회에서 추천을 하겠다는데 보십시오. 국회가 다 민주당판이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으면 추진이 안 될 건데 그냥 서로 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방선거 관련 이야기도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일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인물이 아무래도 서울시장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사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뭐 정원호 구청장께서 일을 잘하는 건 사실 유명하신 일입니다. 유명한 일이고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께서 본인도 과거 아무래도 지자체장을 하시면서 뭐 많은 성과를 거두셨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공감대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한 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으로 보여서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선거 개입이다라는 지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지방선거가. 그리고 보시다시피 민주당은 얼마 전부터 꾸준히 오세훈 시장을 강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장 탈환이 민주당한테 가장 큰 지방선거 숙제일 텐데 거기에 유력한 민주당 후보 중에 한 명인 성동구청장을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띄워줬다면 이걸 누가 선거 개입이라고 안 보겠습니까? 과거에 대통령들이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랬을 때 고발도 당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이거는 대통령은 뭐 중립을 지켜야 되고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노골적이시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어찌됐든 간 민주당이 서울시장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경기지사 선거판도 과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미애 의원이 이 경기지사 출마를 염두하고 법사위원장직에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네, 뭐 추 의원 측에서는 법사위원장 사의를 밝힌 적이 없다, 뭐 연내 사의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가 사실은 나왔죠. 근데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출마에 대해서 가능성을 닫아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초에는 뭐 출마 결정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위원장께서 뭐 사의를 밝힌 적이 없다라는 부분에는 선을 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출마 자체는 기정사실화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임은 하시겠죠. 하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 연내는 아니다라고 밝혔을 뿐이고 불출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경기지사로 출마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서울시장 출마하신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 비판했잖아요. 본인 페북 통해서. 그리고 이분이 사실 하남의 국회의원이긴 하나 거기에서는 오히려 초선이시고요. 광진에서 다선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추미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다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경기도에도 나올 생각이 있으신가 보죠. 저는 민주당 내부 얘기는 잘 몰라서 그 정도로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진행됩니다. 미국에서는 법원이 기업의 고강도 내부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서 배상 규모가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가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명 이상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1000명 이상 원고가 확보되면 이달 안에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륜 측은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소비자 피해 배상, 저희 개인 정보 다 유출됐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미국은 상장사로서, 본사로서 이 지배구조, 실패, 공시효 위반 등 이렇게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책임 연계가 한국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에선 법원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미국에서 더 폭넓게 적용됩니다. Korea's current system simply cannot impose consequences proportional to Coupang's misconduct. The United States operates under a fundamentally different system because punitive damages are available.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합의금으로 5,1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해외 모회사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사례가 돼 쿠팡과 같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사업 운영 방식에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쿠팡 등록 신용카드로 무단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차 피해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쿠팡 고객센터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도 못 믿겠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A씨는 최근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이용한 적도 없는데 난데없이 30만 원 정도 결제가 승인된 겁니다. A씨는 이번 무단 결제가 쿠팡의 대량 정보 유출 사태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합니다. 월 회비 결제 등을 위해 쿠팡에 등록한 카드에서만 2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쿠팡 여기 어플 말고는 다른 데다가 결제 이렇게 정보를 넣어놓은 데가 없으니까 좀 의심을 할 만한 데가 쿠팡밖에 없었죠. 이 같은 2차 피해 의심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정보 유출 사건 자체를 사기 수단으로 삼는 신종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했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속인 뒤 원격 제어 앱을 깔게 해 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쿠팡 유출되고 나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아갖고 제가 깜빡 넘어갈 뻔했습니다. 요새 그런 전화가 많이 문의가 온대요. 이렇다 보니 쿠팡 고객센터에서 발송한 메시지도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쿠팡에서 보낸 배송 완료 메시지의 연결 링크가 수상하다며 눌러도 되는지 묻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문자 메시지 등의 링크 접속에 유의하고 개인정보 입력 같은 요구에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쿠팡에서 정보 유출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악성 스미싱이라든가 파밍 문자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않는 게 상당히 좋고요. 경찰은 유출 정보를 활용한 범죄는 물론 사건 자체를 악용한 사기 사건 등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쿠팡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과 불안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LG U+의 인공지능 서비스 익시오에서 통화 내용이 유출됐습니다. 회사는 해킹이 아닌 작업자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통화 정보가 유출된 익시오는 LG U+가 지난해 출시한 인공지능 통화 비서 앱입니다. 통화 녹음과 요약, 통화 중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한 서비스로 1년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저녁 8시부터 15시간 가까이 이용자 36명의 통화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통화 요약 내용과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등이 노출됐습니다. LG U+는 고객 신고로 뒤늦게 이를 파악한 뒤 복구를 진행했고 이용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킹이 아닌 기능 개선 과정에서 작업자 실수로 발생했다며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통신사들의 보안 사고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앞서 SKT의 유심정보 해킹 사태로 유심 교체 대란이 빚어졌고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으로 이용자 360여 명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로 해킹 공격이 늘고 있지만 보안 체계는 과거에 머물고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해안 지역 일대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조명이 거세게 흔들립니다. 해안가에서는 경보 사이렌과 함께 긴급 대피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어젯밤 11시 15분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홋카이도와 이와테현 일대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를 예상한 가운데 해안 지역 곳곳에서는 40에서 70c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홋카이도 주민 2만 3천 명, 이와테현 주민 6만 7천 명 등 모두 9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 아오모리현에서는 주택 500여 채의 전기가 끊겼고 차량이 함몰된 도로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역에서 신아오모리역을 오가는 도후쿠 신칸센은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도쿄에서도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비상대책실을 설치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인명피해 방지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以上の指示を行いました。 후쿠시마 원전은 별다른 피해가 없고 방사선 측정치도 이상이 없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추가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서울 보광동에서 2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쓰러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달립니다. 그대로 인도를 덮치더니 철제 난간을 뚫고 아래쪽 이면도로로 떨어집니다. 차량이 들이받은 전봇대가 건물을 향해 기울어졌고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보광동 도로에서 BMW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큰 굉음이 들리길래 차가 저쪽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저기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경찰들 좀 오시고 구급차 오시고. 다행히 당시 인도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전봇대를 복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부서진 철제 난간 등이 그대로 남아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2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YTN에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동승자 2명이 더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들은 사고 직후 차문을 열고 나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동승자의 숫자와 신원 등을 파악하면서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 시일 안에 운전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데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공학전환 총투표에서 투표 참여 학생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공학전환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은 공학전환에 대한 8천 동덕인 의견조사 학생 총투표를 진행하고 오늘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3,470명 가운데 반대 응답이 85.7%로 가장 많았고 찬성이 8.1%, 기권과 무효가 각각 4.2%와 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투표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됐는데 투표율은 50.4%로 과반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학생회는 오늘 오후 2시 동덕여대 정문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학생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결과를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 콘텐츠, 하지만 이를 좀먹는 불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사이트 운영 일당을 검거했는데 수십억 원의 광고비로 챙겼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 등 방송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 클릭 한 번이면 무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 불법으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경찰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 48살 A씨 등 8명을 검거했습니다. 인기 콘텐츠로 접속을 유도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32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난 1년간 월 평균 광고비 300만 원을 받았는데 무려 52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6개월 간격으로 범행 사무실을 옮겨 다녔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돈을 챙겨왔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또 태국으로 도주한 그 피해자 2명, 그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적색 수배 내렸다가 인천공항에서 검거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하루 평균 110만 명이 접속하던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고 지난해 K 콘텐츠 불법 유통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TV 운영자도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제2, 제3의 불법 공유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장 운영되고 있는 불법 사이트만 수십 곳.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존 도메인의 숫자를 하나씩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 저작권 침해는 물론 K 콘텐츠를 죽이는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불법 공유 사이트 접속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나가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의 부정선거 관련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인데요. 또 수거나 북한 공격 유도 등 내용이 담긴 수첩의 작성자이기도 합니다. 이날 재판에선 특검과 변호인의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는데 대뜸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11월에 실제로 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네,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하는 건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 가끔씩 표현이 이제 아까 뭐 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노 전 사령관은 특검이 이른바 플리 바게닝을 제안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자신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제 제가 그 피의자가 돼서 처음에 뭘 하더라? 프리 바게닝인가? 프리 바게닝? 뭐 법이 뭐 있다며요. 뭐 선처해 주는 거. 프리 바게닝 그 법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님한테 쭉 보고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취지로 특검에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플리 바게닝이란 형량 협상제라는 말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사 측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증언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증언을 얻어내려 파고들었습니다. 5월 16일이면은 사실 그 플리바게닝이 개정된 특검법이 시행되기도 전이거든요.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이에요. 그 특검 측에서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그게 뭐 소위 말해서 뭐 그 피고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면 증인에 대해서 양형을 뭐 감량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프리바게닝이 입법화되기 전에 네. 프리바게닝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 표현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잡을 정해놓고 거기다 예스 하기를 바라는구나. 저도 인간인데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진술을 했구나. 살려고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사재판 조력자 감면 제도는 내란 특검 수사 특성을 고려해 신설된 조항이라며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허위 진술 강요로 취급하는 건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날선 대립이 이어지는 법정, 플리바게닝 논란으로 번지며 지난한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그런 뭐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다만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대신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관련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자금 지원건은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법적 쟁점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쭉 보여드린 것처럼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김건희 특검이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통일교 측 전 간부 윤 전 본부장이 지금 내놓고 있는 이야기가요. 국민의힘 측에만 통일교 측이 어떤 자금을 제공하고 어떤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측 인사에게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접촉해 왔다는 그런 진술을 했던 것이 새롭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히 특검 측이 민주당 측의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거나 별건으로 또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일단 특검 측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어떤 이 청취하고 이 수사 기록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까지는 맞으나 특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지금 특검법에 따르면요. 이 특검을 진행을 하면서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를 하다가 새롭게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지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너무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관련 있는 것들만 수사를 하고 다른 인지 사건들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윤 전 본부장 측이 민주당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이 2022년도 대선 이전의 일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특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선별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공소시효를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결국 관련된 부분인데 네. 만약 민주당 인사가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떤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그 공소시효,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기한이 공소시효라고 볼 수 있는데 네. 7년입니다. 지금 2025년이 다 지나고 2026년도에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7년을 역산해 보면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 윤 전 본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총선 이전에 2019년도, 18년도, 17년도에도 자금이 전달됐다고 한다면 공소시효 만료를 얼마 앞두지 않았다라고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특검 측이 사건을 이제 넘겨서 다시 정식으로 수사가 착수된다고 해도 공소시효에 너무 임박해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또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일종의 뭉개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역시 그리고 이에 더해서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별건 수사로서 다시 또 이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이것은 또 꼭 빼놓고 이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진술이 나온 게 그 자신의 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증언 선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여러 가지 재판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굳이 뭐 거짓된 내용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현재의 신분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이득이 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쪽에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정확한 부분은요. 이것의 어떤 진위 여부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직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구체적인 진술이라던가 증언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민주당과 통일교 사이에 그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측에서는 사실 김건희 특검의 이번 수사를 보면 상당히 별건 수사를 많이 해왔다. 수사 대상을 계속 확장해 왔는데 이번에만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명까지 그 언급이 되는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특검 측은 인지한 모든 사건
사건을 다 특검이 손댈 수는 없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그럼 어떤 사건은 직접 손을 대고 어떤 사건을 넘기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밝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인지된 사건들을 특검 측이 직접 수사한 일례들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속된 조영탁 IMS 대표와 관련해서도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이 기자 청탁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직접 특검이 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을 보자면 단순히 이것은 관련이 있다, 이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라는 설명에 덧붙여서 어떤 사건까지는 우리가 직접 수사를 했다는 부분을 밝혔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 부분만 꼭 집어서 빼놓고 이제 특검 측이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서 좀 일단 자진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도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미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특히 윤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다른 사람과 통화 내역에서 민주당 인사들도 접촉을 했고 금품을 제공한 바도 있으며 실제로 이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러 왔던 사람도 있다라는 취지의 구체성이 담긴 진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윤 전 본부장 또는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가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된 수사를 피하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인 건데 지금 출판 기념회 도서 구매나 공식적인 어떤 정치 후원금 방식으로도 통일교가 지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를 했다면 받은 사람은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면서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공식적으로 출판 기념회를 한다거나 후원을 받은 그 금원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경로, 좀 투명한 경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정치 자금은 특정 법인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자금을 받은 쪽에서는 이것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자금인 것인지 이것을 기부하는 개인의 자금인 것인지 그 자금의 출처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정치 자금을 받은 입장에서 선관위에 내가 이 금액을 정확하게 이 도서 구매라든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정치 자금으로 받았다라고 신고를 하면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준 쪽에서는 처벌이 될 수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 받은 쪽은 또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조직적 지원은 안 되는 건데 받은 사람이 그걸 알 수는 없다. 정당한 후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고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특검팀은 이걸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내사 사건 번호까지는 부여되었고 사건 기록도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 의원들 측에도 윤 전 본부장이 자금을 댔다라는 단순 의혹 제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별도로 이제 기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해서 수사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지금은 일단 의혹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금원이 전달된 부분이라든가 어떤 청탁의 대가로서 무언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수사의 대상 그리고 수사의 그 깊이는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그 진술 태도를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보기도 했는데 어떤 진술들을 내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어제 있었던 증인신문 초반에는요. 대부분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본인 역시도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 선서는 하고 본인 재판과 관련이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이건 보장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술 태도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증언을 하면서 귀찮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 지기현 판사 역시도 재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오전에는 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일단 큰 줄기를 보자면 본인의 진술을 좀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명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진술
진술의 대가로 어떤 이걸 양형에 참작을 해주겠다, 감면을 해주겠다는 플리바게닝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싶지만 본인의 재판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증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짚어보면 노상원 수첩 얘기가 나왔는데 특검은 70쪽 분량의 수첩에 계엄 모의 정황이 담겨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은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는데 사실 내용은 상당히 살벌한 표현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노상원 수첩이 이 비상계엄 초기부터 굉장히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수첩 내용을 보면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뭐 유시민 전 이사장 이렇게 일명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또 유력 인사들에 대한 명단이 있었는데요. 특히 뭐 김두환, 차범근 이런 메모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어제 이제 증언을 하면서 김두환 같은 건 TV에서 야인 시대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적은 거고, 차범근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손흥민이 나오길래 아, 우리 때는 어떤 사람이 잘했지 생각하다가 적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취지는요. 예. 이 메모 자체가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런 공식적인 성격의 문서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이 작성한 시점 역시도 특정할 수 없는 메모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서 이 일명 노상원 측 이 수첩의 어떤 중요성이란 거다, 구체성,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보고되기 위한 그 직전의 문서 형태였다는 점을 반박하는 내용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D-Day를 표현하는 그런 문구 역시도 이 수첩에 담겨져 있어서 이것이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D-Day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언제 지금 내가 작성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억측한 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팀 이제 곧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그리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이것 역시도 이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다른 사건을 인지한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윤 전 비서관이 2023년도에 본인의 지인에 대한 인사청탁을 받고 당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그 인사를 부탁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이 국가안보실 파견 직원으로 결국 이제 임원이 되었는데요. 국방부가 육해공군 적합자를 이제 추천받는 그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것을 거치지 않고 임용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인사청탁에 해당한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와 관련해서 불구속으로 관련해서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어서 별건으로 기소가 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한 부분 역시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새로운 사건에 대한 기소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 인사청탁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앞서 그 노상원 전 사령관도 언급을 했었던 일명 이제 플리바게닝이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특검법에 따르면 이 특검법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워낙 군사상 기밀과 관련된 부분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증언을 한다거나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할 때 만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기관이 묻는 그런 질문이라던가 새로운 진술 증언들을 한다면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훈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이런 진술들 그리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초반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있지만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 참작받고 있다. 조력자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겠다는 그 특검 측의 어떤 입장을 반영해 주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120억 달러, 약 17조 6,3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농가 달래기에 나선 건데 생활비 부담 논란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농민 대표들과 마주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생활비 부담 논란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역사상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물려받았고 그걸 해결하고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라며 대규모 농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What we're doing is we're taking a relatively small portion of that and we're going to be giving and providing it to the farmers. Maximizing domestic farm production is a big part of how we will make America affordable again. 120억 달러, 약 17조 6,300억 원 규모로 미중 관세 전쟁으로 중국이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지급 대상입니다. 연간 2,9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했던 중국이 남미로 수입선을 돌리면서 올 상반기 농가 파산이 60% 늘어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는 연말까지 1,2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수입한 대두는 280만 톤,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400억 달러 이상의 대두를 수입할 전망이고 일본도 미국산 쌀을 사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기계 가격이 크게 오른 건 각종 환경 규제 때문이라며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many cases, you need about 185 IQ to turn on a lawnmower now. So we're going to take that off, that crap off that they put on Biden mostly.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임기 때도 무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23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농민 지원에 나선 건 고물가로 내년 중간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자신의 주 지지층인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회의를 하루 앞두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인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계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서 고물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 참모이자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금리가 계속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동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 일시 업무 중단, 셧다운 때문에 빠진 데이터들이 많다며 곧 발표될 고용지표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9일부터 이틀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연준은 이번 FOMC에서 현재 3.75에서 4%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I would probably cut rates this month, but we've got enough that I would not hesitate to cut another quarter. 연준이 공개할 경제 전망도 주목되는데 차기 의장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열려있는 연준을 물려받을지 아니면 추가 인하에 상당히 회의적인 연준을 넘겨받을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를 선택하든 좋은 선택이라면서도 자신이 된다면 기쁘게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물가에 따른 국내 여론 악화와 관련해서는 낙관론을 피력했습니다. 내년부터 팁과 초과 근로에 대한 면세 정책이 실행돼 추가 실질 소득을 얻게 될 거라는 건데 관세 수입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구상을 반영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인공지능 산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줘서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규제 일원화를 통해 AI 산업 생산성이 증대되면 성장률이 오르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0 제품 출하를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엔비디아가 국가 안보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칩을 선적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시 주석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1%대 상승률을 보이며 4,15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920 후반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의 증시 움직임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를 정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6% 내린 4,129.77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자, 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강한 수급이 몰렸는데 오늘은 어떨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0.09% 내린 926포인트로 출발했고 현재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들어온 점이 눈에 띄는데 특히 코스닥을 많이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랠리 가능성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여전히 1,47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2.3원 오른 1,469.2원에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부산으로 옮겨가는 해양수산부가 오늘 이전 작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부산으로 옮겨가는 해양수산부가 오늘 이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실행에 옮기는 건데요. 해수부는 어제 오후 세종청사에서 첫 이삿짐 트럭이 출발했고 오늘 오전부터 부산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해수부는 앞으로 2주 동안 5톤 트럭 249대를 투입해서 실국별로 이전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차량 이동 거리만 보면 284km가 넘습니다. 중앙부처 역사상 최장거리의 이사가 되는 셈입니다. 오는 21일 이사 작업이 마무리되면 해수부 직원 800여 명은 부산 동구 IM빌딩과 협성빌딩에 마련된 해수부 임시청사로 일터를 옮기게 됩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와 K컬처 열풍을 불러온 K-팝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배우 이병헌은 나무주연상을 놓고 할리우드의 쟁쟁한 배우들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아카데미 예비 시상식으로도 불리는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와 부고니아, 블루문 등과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 겨룹니다. 9개 부문 후보에 오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가장 강력한 경쟁작으로 꼽힙니다. 배우 이병헌도 나무주연상을 놓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와 경쟁합니다. 에단 호크와 조지 클루니, 티모테 샬라메 등 할리우드의 톱스타들이 함께 후보에 올랐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서도 작품상 후보가 됐는데 박찬욱 감독은 감독상 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에서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디즈니 주토피아 2편과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프랑스 애니메이션 리틀 아멜리 등과 맞붙습니다. 캐데헌은 주제가상과 박스오피스 흥행상 부문의 후보이기도 합니다.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 위키드 포굿은 예상과 달리 탈락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3편은 전작과 달리 TV 드라마 부문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YTN 신호입니다.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조세호 씨가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껴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호 씨의 소속사 A2G 엔터테인먼트는 조 씨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록과 KBS ETV 1박 2일에서 하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소속사는 조 씨가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일체 무관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 씨를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고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할 거라며 모든 의심을 불식시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축구 부천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1부 리그로 올라섰습니다. 대신 수원FC가 내려가면서 K리그 1 12개 팀 가운데 단 한 자리만 바뀌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차전에서 승리한 부천FC의 기세가 경기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전반 14분 바사니가 상대공을 가로채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따냈고 9분 뒤 이번엔 김규민이 오른쪽에서 파고들어 두 번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에만 2골 넣으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부천FC. 후반 시작 9초 만에 바사니의 긴 패스를 받은 갈레고가 골대 앞가이 들어가 쐐기골을 기록합니다. 후반 37분 수원FC의 만회골을 허용했지만 경기는 이대로 끝났습니다. 결국 K리그2에서 역대 최고인 3위를 차지한 부천FC가 2007년 창단 이후 18년 만에 첫 승격까지 이뤘습니다. 부천FC는 SK가 제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팀입니다. K리그2 팀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K리그1 팀을 이기고 올라간 건 2022 시즌 대전 이후 3년 만입니다. 구단도 마찬가지고 선수단도 마찬가지고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3위가 일체가 되다 보니까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FC는 6년 만에 다시 2부 리그로 내려갑니다. 2020 시즌 K리그2 준우승을 거둬 승격한 뒤 5시즌을 1부 리그에서 뛰었지만 이번엔 강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원 삼성이 승격에 실패하면서 다음 시즌 수원 더비는 2부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오늘도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도 맑은 데다가 대기질도 양호해서 바깥 활동하기 큰 무리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맑은 날씨 속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5일까지는 산불 조심 기간인 만큼 산행하실 때는 더욱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과 포항, 강원 곳곳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세종 8도, 대전 9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이번 주는 눈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화재 위험이 큰 상황이니까요.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